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지난주 올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뉴욕 증시는 월요일인 9일 주요 지수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3대 지수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464.18포인트 오른 4829.59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전장보다 62.63포인트 오른 5,471.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소폭 상승했는데요. 193.77포인트 상승하면서 16,884.60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이 저가 매수세가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미증시는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각 11일에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CPI는 직전 달의 상승률을 좀 하회하는 2.6%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PPI는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하면서 7월 상승률인 0.1%를 소폭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연준의 목표인 인플레이션 수치 2%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7일에서 18일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요. 하루 만에 엔비디아가 3.54%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었고요. 테슬라는 2.63%, 아마존은 2.34%, 그리고 S&P 500 편입 소식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14.08% 상승하며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의 훈풍에도 우리 시장은 시작할 때는 반등하며 시작을 해주었지만 현재는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한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듯 했지만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상황이 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코스피는 음전과 양전을 오가면서 냉온탕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은 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26선, 코스닥은 707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수급적으로 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함께 전기전자와 제조업에서 특히 물량을 많이 덜어내면서 지수를 좀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그나마 양시장에서 나홀로 사들이면서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재 일부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요. 화장품 관련주나 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 등 테마성 이슈의 관련주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연준의 금리 비컷 가능성이 좀 약화가 되면서 여전히 국내 증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여기저기 상주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활성화가 더 필요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들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화요일에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알아보고 오셔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장화선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5개 종목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네오팜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제로이드가 올리브영 입점 하루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는데요. 병원 화장품 넘버원 타이틀을 지닌 제로이드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지난 26일 올리브영 주요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로이드는 2002년 출시 이후 전국 피부과의 약 70%, 소아과의 80%에 입점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닉 주가가 바이오던슨 바이오 콜라겐 리얼딘 마스크 인기에 힘입어 12거래일 만에 3배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기 화장품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오팜 7.21% 상승한 2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제 남양유업은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각할 자사주는 4269주이며 231억 원 규모고요. 또 소각 예정일은 오는 19일입니다. 아울러 유통주식수를 확대하기 위해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이번 액면 분할 안건이 다음 달 25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11월 20일 신주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남양유업 현재 11.49% 상승한 52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미국 법인을 통해 면역 글로불린 제품 알리글로 출시와 유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C 녹십자의 미국 법인 자회사 GC 바이오파마 USA는 어제 면역 글로불린 제품 알리글로의 미국 출시와 유통을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1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인데요. 지난해 12월 미국 FDA로부터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7.59% 오른 15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한국콜마입니다. 3분기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에 한국콜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콜마의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에서 10만 7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국콜마 한국생산법인의 UV 차단 선 제품 수출 수요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되고 있는데요. 한국콜마는 선크림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감과 동시에 생산 효율 개선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콜마가 3분기에도 매출 볼륨과 이익률이 모두 최상의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업종의 커버리지 기업 중에 실적 안정성이 높은 편이어서 화장품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콜마 5.71% 상승한 75,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루닛입니다. 루닛이 글로벌 생명공학기업 로슈의 진단사업부 로슈 진단에 네비파이 디지털 병리 플랫폼의 AI 병리 분석 솔루션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네비파이는 병리학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 플랫폼인데요. 조직 슬라이드 디지털화부터 AI 기반 분석까지 병리학 전반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이번 통합에 따라 루닛 AI 솔루션은 로슈 진단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루닛 전거래일 대비 16.76% 오른 4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5가지 종목이 현재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뭐 한국콜마나 녹십자, 네오팜과 같은 종목들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화장품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이렇다 할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들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는 화장품이 다시금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 중에서는 이 OEM과 ODM 업체들도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을 해보셔야 하는데 그중에서 한국콜마, 사실 이전까지 한국콜마는 좀 저평가됐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서 다시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좋은 성과까지 내면서 3분기 실적도 좋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주 그리고 제약주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현재 주도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실적을 바탕으로 더욱더 훨훨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드레스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특별한 모멘텀 없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미증시의 하루하루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미증시가 어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에 반등에 성공을 좀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드디어 반도체가 조금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반도체에는 크게 매수세가 몰리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 업종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는 사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것처럼 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좀 거래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캐즘 우려와 또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하락세가 좀 회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지속이 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이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오늘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현재는 또 다시금 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오전장에서는 빨간불을 켜는 순간이 잠깐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6거래일 만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또 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엔캠, 금양과 같은 종목들이 있죠. 엔캠과 금양은요, 장 초반에 상승 VI까지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현재 해당 종목들 주가를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엔캠은 현재 1.72%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엔캠은 오전장에서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72%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현재 좀 하락 전환을 한 채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도 사실 상승하기는 했지만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2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에코프로는 2.7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역시 오전장에서 잠깐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살펴볼까요?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좀 성공했었는데요. 현재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20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금양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역시 오늘 오전장에서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 VI까지 발동이 됐었죠. 현재는 절반 정도 그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6.4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이렇게 2차 전지에 좀 상승세가 돋보였던 것은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기여를 한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과 연기금이 각각 793억 원, 81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2차 전지 매수세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난 8월 16일부터 10거래일 연속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들이면서 순매수액만 1,984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17.2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자금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에 좀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외국인은 삼성 SDI를 1,179억 원 순매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이 순매수 상위 5위 규모인 424억 원어치를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달부터 좀 꾸준히 사들이면서요. 순매수 금액이 2,788억 원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로 여겨졌던 2차 전지주의 업황이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다시 몰리면서 2차 전지 업황의 개선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가가 또 저점을 다졌다는 인식 때문인지 지금 수급이 현재 몰리면서 증권가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를 45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24% 상향 조정했고요. 또 신한투자증권도 4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사실 2차 전지주의 셀단이 조금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LG에너지솔루션 4.88%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과연 진정한 업황 개선에 따른 모습일까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연기금 계속해서 좀 매수가 몰려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경우에는 배터리 셀 업체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등에 힘입어서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렇게 낙관적인 입장이 있다면 반대에 또 비관론도 있게 마련이겠죠. 자, 셀 업체들의 판매량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재주들의 향방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를 생산할 때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죠. 뭐 양극재, 음극재, 전액, 그리고 동박과 같은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생산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이 8월에 양극재 수출량이요, 전월 대비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 7월과 비교하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이 7월의 수출량이 사실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기록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아닐까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반도체주가 거품론과 좀 맞물리게 되면서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반도체 대안으로 2차 전지 대형주의 매수세가 쏠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 차별화를 통한 기업 선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로 인해서 전기차 대신 이 하이브리드 차에 좀 대체 가능성이 또 있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축소하는 식으로 좀 기준을 맞춰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규제가 전기차 수요의 증가로 또 직결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세액공제 예산도 5억 유로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지금 과거의 보조금 지급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외의 다른 호재도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또 반등을 기대해볼 만한 재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중국 업체의 오퍼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기술적인 한계도 드러나고 있으며 또 유럽 내에서는 배터리 경쟁의 심화 우려가 있지만 또 동시에 양산에 좀 난향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좀 기회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2차 전지 종목들은요, 이 테슬라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모건 스턴리의 애널리스트가 이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좀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사업 영역의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충전 그리고 FSD 등 이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서비스 비중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좀 고려했을 때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또 좋은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양산을 거의 다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요. 최종 평가가 끝나는 대로 즉시 양산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터리는요, 이전에
최근에 생산했던 제품인 2170 원통형 배터리보다 더 가볍고 또 효율적인 배터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조 비용까지 적게 든다고 합니다. 4680 배터리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요. 질은 46mm, 길이 80mm의 크기를 뜻하는 4680 배터리이고요. 이 테슬라가 설계한 차세대 원통형 NC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로 기존 배터리보다 이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높여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보통 이 4680 배터리를요, 미국 내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파나소닉과 같은 협력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4680 배터리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늘린 이 사이버 트럭과 같은 전기차의 양산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양산을 좀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 등의 생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외에서 중국의 부진이나 또 유럽의 부진,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 양산까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된다면요. 그 훈풍이 우리 국내 시장의 2차 전지 시장에도 좀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 테슬라와 커플링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 국외 호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시장 내에서도 결국 판매 실적이 개선이 되고 또 2차 전지 소재주들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반등을 나올 수 있을 법한 호조가 이어져야 2차 전지 업황의 개선까지도 좀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멘텀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좀 업황이 빠르게 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짚어볼 섹터는요, 바로 반도체 업황 이야기입니다. 자, 반도체 업황은 사실 최근엔 약간의 회복세가 좀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도체 다시금 좀 솟아오르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메모리 D램 가격이요, 최근 소폭 하락세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약 1년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7월에는 정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8월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하던 이 D램 가격으로 업계에서는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같은 최첨단 칩의 인기는 아직 탄탄하기는 하지만 개인용 PC와 같은 소비자용 D램 수요는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건데요. 메모리 업황이 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PC용 D램 범용 제품의 지난달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을 살펴보니까요. 전월 대비 2.38% 내리면서 2.05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또 즉각적인 매매 심리를 반영하는 D램 현물 가격도 상승세가 좀 꺾였습니다. 자, 이는 PC를 비롯한 개인 소비자용 제품의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D램의 재고 소진 속도가 좀 느려졌고 새로운 조달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반도체 업계가 고점을 찍고 이제 다운사이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가 지금 현재 고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업계의 불안을 좀 자극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2021년에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으면서 업황의 다운사이클을 좀 예고했었는데 그 예고가 현실화가 되면서 현재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를 좀 흔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측한 바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품 수요, D램의 제품 수요 부진뿐만 아니라 부동산 위기가 촉발한 내수 침체로 중국 IT 시장 회복이 더딘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DC는 올해 2분기에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은 3% 정도 늘었지만 중국에서의 부진한 실적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을 계속해서 좀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수요 확대는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일부 범용 제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폭 가격 하락은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일부 레거시 제품에서 나타나는 이 소폭 가격 하락이 큰 걱정으로 이어질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인데요.
AI 산업의 투자 의지는 여전히 강하고 또 공급 측면에서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이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은요, 주가에서도 여실히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연일 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이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굉장히 크게 좀 하향을 하게 되면서 PC와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게 됐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서베이 지수 PSI 역시 지수가 매월 좀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수출 쪽에서는 좋은 성적표를 받고는 있지만 이 주식의 낙폭은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은요, 나스닥이 30년 만에 발표한 이 새로운 반도체 관련 지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 맞춘 이번 지수는요, 기존 필라델피아 지수와 반도체 지수와 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SOX에 AI의 A자를 따서 지금 현재 ASOX라고 새롭게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AI 밸류체인 기업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고요. 또 중요도가 낮아진 기존 전통 반도체 기업들은 좀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을 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인텔과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 자산과 또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업들을 새로 포함시키거나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인덱스 사업 부문의 에밀리 스펄링 글로벌 총괄 헤드는요, 이번 지수 발표와 관련해서 AI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AI 투자에는 여전히 좀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AI 관련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ASOX 지수는요, 엔비디아, TSMC, 그리고 브로드컴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 최대 20종이 포함이 되고요. 기존의 SOX에 포함됐던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제외됐다고 합니다. 자, 최근 5년간의 이펙 테스트 결과 580%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인 274%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이는 AI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반도체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도요, 나스닥과의 협업을 통해서 ASOX를 벤치마크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과거와 현재는 좀 다르다. 새로운 AI 시대에 맞춘 금융상품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계 다운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우려와 동시에 또 AI와 서버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상반된 두 가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양극화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PC와 스마트폰 수요의 회복과 AI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야기 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또 인공지능과 함께 멀티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장의 확대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산업이 본격화되면서요. 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MS의 오류 사태와 같은 큰 사태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우리 클라우드의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CSP 3사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모두 전년 대비 매출 증가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잘 갈 것이다라는 전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인프라를 제공하는 CSP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정말 대기업 그리고 IT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업체들이 모두 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KT 클라우드와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NHN 클라우드는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내실을 다지고 또 외연 확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3사의 상반기 매출 합계는 7,900억 원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3사의 행보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클라우드가 특히 가장 큰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상반기 2,4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2.2% 증가했습니다. AI 관련 서비스인 뉴로 클라우드와 또 업무 협업 틀인 라인웍스의 성장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최근 데이터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KT 클라우드 또한 상반기 매출이 3,553억 원으로요. 전년 대비 17.5% 성장하면서 큰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IDC 매출 증가와 또 DBO 사업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NHN 클라우드는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0.3% 감소하기는 했지만요, 하반기에는 공공 부문에서의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공공기관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고요, 또 개인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급하면서 이 외연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성장세 앞으로 계속해서 좀 두드러질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 확장과 외연 확장까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올 텐데요. 마감 시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화요일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난주 과대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양시장 빨간불로 출발했지만 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0.49% 내린 2,52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1% 넘게 밀리면서 70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외국인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6천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놨고요. 기관도 오늘 1,000억 원 넘게 물량 뺐습니다. 개인 7천억 원 혼자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는 외국인이 사줬는데 오늘장 다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억 원 넘는 물량 출회했고요. 기관도 669억 원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 2,553억 원 물량을 담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 외국인 수급이 이탈을 하면서 7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1.9% 넘게 밀린 66,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5% 넘게 밀렸습니다. 이 현대차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지수 대비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CDMO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며 이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는 100만 원 넘어가기도 했는데 99만 6천 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장의 상승을 이끌어줬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HLB 5% 넘게 내리면서 어제장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합니다. 에코프로비움과 에코프로도 오늘 한 번 더 빠졌습니다. 에코프로가 3% 넘게 내렸는데요. 72,6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클래시스는 어제장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 자리에 올랐는데 오늘 한 번 더 올라주면서 54,8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한 번 더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대선 TV 토론회를 앞두고 마리화나 등의 테마도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미국 대선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미국 대선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TV 토론회 이후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좀 동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좀 장중에 등락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다가 아쉽게도 장 후반에는 동력을 좀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수급 상황이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한 달 동안 이 외국인이 무려 3조 달러가 넘는 양을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 우리 시장의 지수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의 수급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아쉽게 조금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요. 시황센터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테마성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 또 발표될 지표들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는 시간,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재테크 정말 항상 고민 많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의 하정민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네. 다시 또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의 부동산 시장도 조금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네. 다시금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려볼 얘기가 바로 무순위 청약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고 하는데요. 분양가는 오르고 또 대출 문턱도 높아진 상황에서 최초 공급 가격으로 나오는 물량인 만큼 이 로또 청약이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좀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좀 판단을 네.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개편 검토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에 이 무순위 청약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전망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요,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청약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또랑 청약 광풍이죠. 네. 청약품이 마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또 서울 수도권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의 우려나 리스크 때문에 이런 청약 제도를 굉장히 많이 열어놨는데 지금은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정책이 여기에 뒤늦게 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같이 당해 지역, 지역이라든지 주택의 유무라든지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에 대한 다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 광풍을 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집값 급등기와 그리고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같이 갑자기 이게 한순간에 청약의 열기가 꺼지기는 어렵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도 있지만 이제 강남 3구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많이 좀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새 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위주로는 이런 청약 시장에 대해서 제도가 바뀐다 해도 이 열기가 쉽게 꺼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청약의 열기가 꺼지기에는 쉽지 않다. 아직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에 더불어서 경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매 시장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지만요. 이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좀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강원 지역이나 광주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하면서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극심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낙찰가뿐만 아니라 매매가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거의 뭐 96조 원 시장의 수도권이 육박하고요. 지방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42조 원대이기 때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당연히 낙찰가율에도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 쭉 봤을 때요. 최고치를 좀 찍고 있고요.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서울과 지방이 양극하냐 안 그래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노도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낙찰가율의 뭐 20%, 그러니까 시세의 20, 30% 저렴하게 막 유찰이 돼도요, 인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강남 3구라든지 인기 지역,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시세와 비슷해도 혹은 시세보다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낙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런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요. 또 대출이 규제가 들어가죠. 저희가 집이 이제 유주택자면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구조에 딱 한 채밖에 살 수 없다. 우리가 뭐 딱 하나만 결정해야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제일 좋은 그렇죠. 것으로 제일 비싼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주담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여유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딱 집을 한 채만 소유할 수 있고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경매 낙찰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 뭐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매 시장뿐만 아니라 비단 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너무나 두드러지고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 상승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에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의 금액이요. 8월까지 거래된 금액을 살펴보니까 1년 새 7%포인트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 급증이 결국 가격 상승까지 이끌어지게 된 것인데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매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교수님 대체 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양극화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구입니다. 그리고 네. 일자리, 교육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들 보면요.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져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혹은 직주 근접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을 때요. 서울 수도권은 시장은 안 좋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고 가격이 되려 더 높았던 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때는 이제 지방으로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전이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호재 소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막으려면 이러한 문제들, 뭐 교육, 그리고 뭐 인프라적인 문제, 인구적인 문제, 그리고 돈이 몰리는 것, 일자리에 대한 어떤 재분비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기를 많이 원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직장 때문인데요. 사실 일부 지역의 생활 만족도를 좀 보게 되면요. 의외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만큼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지방 이전이나 이제 지방과 서울을 균등하게 개발시키려는 그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죠. 이걸 사실 부동산적으로만 풀긴 어렵고요. 그렇죠. 네네. 경제 전반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주택자만 강조하는 이런 부동산 그 정책이 조금 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내가 지방에 거주를 해도 서울에 집을 사는 현상들이 이렇게 네네. 벌어지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2주택자라도 조금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넉넉하게 해준다든지 다른 방향의 이제 정책적인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 이 서울과 지방 간의 균형, 균등을 할 수 있는 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규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8일에 발표가 됐던 88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후속 조치가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중 3기 신도시 등 이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요.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뜨거운 화제였던 이 그린벨트 해제, 오는 11월에 시행을 하면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때 향후 주택 공급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주택 공급이
됐을 때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지겠죠. 1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주택이 서울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 내에는 주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세가라든지 공급량이 없어지면서 임대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자연히 끌어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뭐 2, 3년간은 공급되는 주택이 많이 없겠죠. 조금만 희소식은요.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3만 세대 그리고 네. 4만 세대가 순차적으로 공급을 될 예정이지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공급량이요. 사실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맞아요. 예, 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실제로 지금 뭐 이제 사전 청약 같은 제도도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너무 빠르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개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근 지역에 사재기가 일어나고 네. 또 가격이 또 폭등하고 보상 금액이 어려워지는 높아지는 원가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또 그나마 제가 정부 정책에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 개발 속도를 네,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서 개발이 멈춘 곳 같은 경우를 분쟁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진행하겠다. 이러한 규제, 이러한 그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좀 시급하게 이제 해야 되고 나머지 규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사실 지금의 공급량이 이제 청사진이지 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가지고 안심하기엔 조금 어렵다. 향후 3, 4년간은 이런 지금 현재 뭐 88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먹혀서 지금 뭐 거래량이 둔화됐다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7, 8월에 거래량도 많았고 대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둔화세가 온 거지 이런 그렇죠. 공급의 발표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정말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이었거든요. 88 대책.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시기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앞으로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여러분도 계속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매매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인 전세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가을입니다. 이사철이 굉장히 본격화되는 시즌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대출이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를 이 말씀드렸던 앞선 모든 요소들이 결국엔 부추긴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풍선 효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전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매매 수요를 안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대출 규제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막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되냐. 실수요자들이 제2금융이라든지 3금융까지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전세 물량은 그만큼 없어지겠죠. 반전세라든지 월세가 가속화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네. 불안감을 좀 조성하게 되고요. 전세 물량이 없다, 전세가 많이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한번 집값이 또 상승되게 그렇죠.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라면은 이런 제도를 주담대라든지 전세제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걸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스트레스 2단계, DSR 스트레스 2단계라든지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어차피 이걸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서 안정이 되다기보다는 다른 데에서 또 여신을 또 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시장이 악순환이 될 것이라 그러네요.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에선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대출은 안 되고 결국은 이것이 경제 전반에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체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자금 제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를 좀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수요자에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좀 마련해 가야 하고 선별적으로 좀 적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하정민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